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으로 지금은 허름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외국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데요. 저도 평소에 썰비서님의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이라 여기에 꼭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몇 차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그러니까 신혼초에는 재산이 많았던 편이라 제법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90년대에 정말 큰 위기가 한 번 왔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경제 위기가 한 번 찾아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그 위기 때문에 행복을 많이 빼앗기고 청춘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멋진 인생의 호황기를 누렸는데요. 저희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장도 많이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IMF라는 위기가 어찌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많이 확장을 하게 되고 확장하면서 빚을 내는 일이 많잖아요. 오로지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또 당시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었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의 희망이 모두 사라져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정말 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닥 생활이란 생활은 다 해볼 정도였으니까요. 잘 나가던 사업의 대표였던 저희 신랑은 포장마차부터 무점상, 건설 현장 노가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택시 운전사까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돈이 된다면 다 했고요.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없이 정말 개처럼 일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식당 종업원에다가 아파트 청소부에다가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래방까지 나가기도 했죠. 당시에는 제가 아직은 젊고 나름대로 피부도 탱탱했던 시기라서 노래방에 나가서 일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걸 몸소 느끼긴 했지만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남편 따라서 포장마차에서도 일했고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는 그때 다 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괜히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잘 나가더니 결국에 저렇게 몰락했다면서 기웃을 것 같은 게 너무 싫었죠. 다행히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착해서 지금은 다 성장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그나마 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까지 말썽을 부렸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농사가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고는 하지만 잘만 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농사를 마음먹은 이유는 그곳이 아버님 고향이기도 했고 우리 신랑 고향이기도 하니까 농토도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도 아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넓은 땅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정말 유리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온 가족 다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농기계 하나 다룰 줄을 몰랐기에 아버님한테도 많은 걸 배우고 옆집이나 이웃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단물 쓴물을 다 맛본 경험을 바탕으로 독하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러 이제 농사에도 완전히 눈을 뜨고 값비싼 작물까지 재배하면서 농가 소득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할 때와는 기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니까 점점 땅들이 놀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휴경지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땅에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땅만 내 땅이 아니지 실제로 저희들이 키운 농작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사를 짓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노는 땅이 많아지면서 저희는 어떻게든 그 땅들을 모두 활용했고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넓은 땅이라서 적당히 할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더 벌자는 생각이었고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짓기로 마음먹고 그저 열심히 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내 청춘은 다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농사짓고 돈 버는 재미로 저희 부부는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일손이 너무 부족했죠. 저희 동네 인근에 큰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농장 내 부부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그 농장 내 부부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소개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었고 딱히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소개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구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그냥 우리 동네에 빈집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에 베트남에서 온 남자였는데 베트남에서 이름은 뚜언이라고 하고 한국 발음으로는 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뚜언이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준이라고 불렀죠. 베트남 남자인 준은 자기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반찬을 해서 주기도 했고 저희랑 같이 일할 때도 항상 맛있는 밥을 준비해줬어요. 게다가 여기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 특별한 반찬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면 지천으로 깔린 것이 반찬이니까요. 준이라는 총각은 한국인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시골에서 나는 반찬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남편보다도 더 한국인의 밥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넉넉하게 줘도 아깝지 않았고 반찬을 해줘도 힘도 들지 않고 저희들이 먹는 반찬을 조금 더 해서 나누어 먹으니 오히려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준이도 변변치 않은 주변 시설이 불편했는지 하루는 마당 뒤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만들더니 수도를 연결해버리더군요. 나중에 보니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본인이 필요한 걸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시골이라 씻을 공간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았는데 당시에 준이 들어갔던 빈집은 여러모로 조건이 참 안 좋은 집이었거든요. 원래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인데 심지어 화장실까지 거리도 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비닐하우스처럼 만든 그 화장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밖에서 보면 형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그 총각 집에 갔더니 글쎄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밤이라서 그 총각의 아랫도리가 대포를 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그 비닐하우스 화장실이 괜찮은데 밤에는 불을 켜놓고 샤워를 할 때면 준이의 물건이 비닐하우스 밖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문제가 있더군요. 확실히 비닐하우스의 투명도는 낮과 밤이 많이 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준이의 거대한 물건을 보니까 순간 묘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부부관계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와서 답답하던 참이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날 준이의 그 대물을 본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제 머리를 꽉 차고 있었으며 저녁만 되면 준이가 혹시 불을 켜놓고 샤워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베트남 남자가 다 그런 거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준이만 특히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얼마 뒤에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 저희 신랑이 2박 3일간 서울의 농업인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였는데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모두 참석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서 남편만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농사를 잘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처럼 베테랑은 아닌데 더 잘 아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남편만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옆집 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준이랑 고기나 좀 구워 먹을까 해서 반찬도 챙기고 막걸리 한 병을 챙겨서 준이네 집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준이가 농장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이는 제가 자기 집에 놀러 온 줄도 모르고 샤워하고 옷도 안 입은 채로 나오는데 순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시골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신경을 아예 안 쓴 거죠. 준이가 웬일로 오셨냐기에 그냥 총각이랑 고기나 좀 구워 먹고 술이나 한잔하려고 왔다고 오늘은 우리 신랑도 없으니까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준이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한국말은 꽤 잘하는 편인데 자기 여동생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면서 그때부터 저랑 준이네 남매도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준이라는 막걸리를 계속 마셨는데 그 여동생은 술을 전혀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내고 여동생은 먼저 집에 들어갔고 저랑 준이는 계속해서 밖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비록 베트남 남자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젊은 총각이랑 막걸리 한 잔을 했더니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것 같아서 취기가 확 올라오더군요. 안 그래도 준이네 집에 막걸리가 많다면서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한 김에 아까 샤워하고 나오는 걸 다 봤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물건이 크냐고 이야기하니까 준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이런 농염한 장난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준이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런 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물건이 너무 커서 베트남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준이에게 그게 절대 놀릴 일이 아니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녀도 된다고 했고, 준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막걸리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취했는데 자꾸만 준이의 그것이 상상돼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남편도 집에 없고 여동생도 집으로 들어갔으니 이때다 싶어 그만 준이를 힘껏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저희는 장소를 옮겨 오랜만에 방아를 찍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저희 집으로 가서 은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모에 홀린 사람들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그 뜨거운 욕망들을 모두 분출하고 싶었고, 준이도 한국에 와서 제대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뜨거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줬듯이 저도 베트남 청년인 준이에게 한국 여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스킬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말이죠. 준이도 제가 평소에 월급도 많이 주고 반찬이랑 먹을 것도 많이 줘서 고마웠다면서 자기가 아주 제대로 힘을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흔들어대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텐실한 몸이 온몸으로 소리치듯이 준이는 물건을 쓰는데 그동안에 서러웠던 것들을 미련 없이 확 뚫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준이에게 더 잘해주고 반찬도 더 자주 해주고 한 번씩 눈을 피해서 사랑도 나누고 있습니다. 신랑이 어디 좀 다녀오거나 교육을 가야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집에만 박혀서 일만 하는지 요즘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걸로 그다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대로 맛이 들렸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여전히 그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긴 하네요.